사실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도시들, 이 도시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시사점부터 얻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 서울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요. 이 서울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경쟁력 있는 도시라는 거 모르셨죠?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지 되면 뭐 프랑스 파리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런던이라든지 뭐 시드니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도시들을 구경 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우리 서울도 세계적인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 세계 도시 경쟁력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집계한 결과를 보면 지난 한 10년 동안 서울의 국제 도시 경쟁력 순위는 6등에서 8등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우와. 그러니까 전 세계 10대 도시 중에 하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서울이 지금의 경쟁력을 갖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이 있는데 사건이요? 뭘 것 같아요? 사건입니까? 예, 사실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 이게 긍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비애가 됐던 사건인데 아.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서울이 국제적인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뭘까요? 알겠다. 뭡니까? 두두두두두두두 전쟁? 정답이에요. 선물 주시나요? 마지막에 200점! 선물 안 네. 주셔.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 때문에 지금의 서울이 어찌 보면 경쟁력을 갖게 됐던 가장 큰 계기가 됐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서울은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한양이라고 해서 우리 600년 수도로 우리가 사용했던 곳이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글바글하게 살고 있었겠죠. 네. 자, 그런데 이 바글바글하게 살고 있던 이 수도 서울을 뭔가 이제 현대적인 도시로 다시 재개발을 하고 높다란 어떤 마천루도 짓고 그리고 도시를 좀 더 현대적인 형태로 도로도 놓고 소방도로도 확보하고 이게 중요한데 네. 이렇게 대대손손 600년 가까이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여기는 당신 사유지가 아니고 원래 시유지인데 당신은 여기서 노점하면 안 되니 저 뒤로 들어가시오 하면 그분들이 동의하시겠어요? 안 안 하죠. 하죠. 여기 우리 아버지도 여기서 좌판 깔고 장사했고 할아버지도 했고 그 할아버지도 했는데 뭔 소리냐라는 소리가 당연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해방 이후 서울을 뭔가 현대적인 도시로 다시 재계획을 하기 위한 대계획은 세웠는데 이 주민들의 협조라고 해야 될까요?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 그런데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이 다 아수라장이 됐죠. 다 폐허가 네. 됐어요. 제가 국가기록원에 있는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네. 같이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면요. 지금 저기가 어디냐 하면요. 바로 명동 앞입니다. 명동이라고요, 저기가? 예, 야. 저기가 명동이 속격을 받고 난 뒤에 네. 모습을 담은 모습인데요. 이 인근이 전부 전소돼서 아무 건물도 없을 정도까지 저렇게 폐허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폐허가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나 서울시장님들이 저 부산까지 피난 갔다가 네. 먼저 올라와 봤겠죠. 북한군이 저 위로 올라가고 나서 다시 서울을 재건해야 되는데 아니면 서울이 어떤 상황인지 보러 왔는데요. 그 보러 왔더니 세상이 서울이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기 부산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한테 무전을 칩니다. 아, 대통령 각하. 지금 서울에 왔더니 모두가 전소되고 없어져서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원래 수립했던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됐습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삼자. 맞아요. 네. 그랬더니만 당시 이런 논조에 동참하는 많은 정치가들이나 아니면 행정가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피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에 적지 않은 구획들은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계획할지를 수립해 보자라는 그런 계획을 최종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계획을 세웠던 그 서울의 모습은 사실 지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광장도 많고요. 녹지공원도 많고요.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궁금하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 유학을 갔었죠. 특히 유학 갔던 곳 중에 하나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유학을 갔습니다. 네. 근데 워싱턴 DC도 정말 녹지 공간이 많은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거기서 직접 본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저런 공원과 그리고 조각물들도 중간중간 있고 건축물도 좀 뭔가 상징적인 건축물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서울을 만들어 보자라고 기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서울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공간으로 어디를 일단 제일 먼저 꼽았냐 하면 바로 광화문입니다. 지금도 광화문 그러면 우리가 광화문 광장이라고 네, 불릴 네. 정도로 굉장히 폭이 넓은 도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1952년도에 기획했던 광화문 광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광폭의 광장을 그렸어요. 지금 여기가 광화문 근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기가 이렇게 다 전소되고 나서 저기 공간을 여기가 내가 쓸 곳입니다. 내가 내 건물이에요. 이렇게 주장할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공간을 전부 다 뒤로 미루고 광화문을 제대로 해보자라는 건데 자, 그런데 이게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중간에 이게 조금 좁아졌어요. 왜요? 어떻게 좁아졌느냐 하면 지금 제가 그 힌트를 드리려고 지금의 광화문 광장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네. 자, 양쪽에 높은 빌딩 보이시죠? 네. 그런데 저 빌딩 중에 그 오른쪽에 있는 빌딩은 이름이 혹시 보이시나요? 동아일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피난 갔던 사이에 광장을 넓다랗게 잡아놨더니 갑자기 당대 최고의 언론사 중에 하나인 곳의 사주가 북한군이 다 올라갔다고 해서 다시 동아일보 사옥에 출근하거나 상황이 어떤지 보러 왔더니 네. 갑자기 자기네들 사옥이 있었던 자리에 막 선을 긋고 막 뭘 하고 있잖아요. 당신들 누구야? 이렇게 했겠죠. 누구야? 네. 그랬더니 아 여기가 지목상 모든 그 공간이 동아일보 부지가 아니고 일부는 시유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구획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아 그런데 점유취득이라고 해서요. 한 사람이 한 공간을 오랫동안 점유해서 사용하면 그 사람의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법적 근거도 있어요.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벌써 언제부터 우리가 언론사로 활동을 했는데 라는 걸 주장하는 걸 일부 받아들여서 이렇게 넓게 잡았던 광화문 광장의 폭을 약간 안쪽으로 땡깁니다. 그리고 감리교라고 하면 이화여대라든가 배재대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를 설립할 정도로 당시 우리나라에는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던 종교단체였어요. 그런 곳에서 아니 여기가 우리 회관 있던 곳인데 갑자기 여기다가 누가 선을 긋고 이 회관 자리를 함부로 훼손하느냐 하는 요구가 있어서 또 조금 앞으로 또 땡긴 겁니다. 그래서 거의 그 라인에 맞춰서 줄이 잡혀버린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여기서 돌아보죠. 만약에 이렇게 당대에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지금 광화문 광장은 훨씬 더 큰 폭의 광장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기에 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넓어졌을 거 아니에요. 시야도 그렇죠. 안 먹혀서. 그렇죠. 네. 네. 누구세요? 나가! 나가. 네, 하고 바로 나가요. 예 하고 나오죠. 네. 근데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누군가가 이미 오래전부터 털을 잡고 대대손손 사용하고 있었을 때는 그 사람들을 전부 바깥으로 이주해서 도시를 현대식으로 바꾸거나 도로를 넓혀서 교통난을 해결하거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한 번 개발이 되고 나면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인 공간 이렇게 한 번 모여지고 난 뒤에는 뭔가 도시의 전반적인 대수선화를 할 만큼 큰 공간을 신규로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한국 전쟁을 경험한 국가들이 아니더라도 간간히 도시를 굉장히 멋지게 재건축한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나라들의 공통점이 우리나라 한국 전쟁과 똑같이 비운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찬란한 도시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런던입니다. 그 한 빵집 부엌에서 화재가 난 게요. 무려 이 불을 끄지 못해가지고 4일 동안 런던 전체가 불바다였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런던이 옛날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기 때문에 소방도로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불 끄러 진입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일 동안 엄청난 어떤 뭐랄까요 대화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런던이 20%만 남고 다 탔습니다. 아니 빵집에서 불 한 번 났는데 도시가 80%가 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도시민들은 이제 어떤 상황에 놓였을까요? 허탈하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나. 맞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면 이제 뭘 할 수 있지 고민이 되겠죠. 그때 그나마 돈을 가지고 있는 정부, 국가가 그럼 이렇게 하자. 여기 땅에 대해서 내가 일부 보상을 해줄 테니 그러면 어떻게 그거라도 받고 가시겠느냐라고 했더니 저 그거라도 받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런던 대화재 덕분에 런던시에서 공원도 조성하고 뭐도 할 만한 공간을 그나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화재를 덕분이라고 말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어폐가 있긴 하죠. 예. 그렇지만 지금도 런던에서는요, 그 당시 런던 대화재 덕분에 야, 런던이 이렇게 멋진 공간이 됐다라고 자조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멀리 유럽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바로 밑에 있는 일본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 하면 또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대지진이었는데요. 이때 도쿄 중심부에 어마어마한 면적이 또 다 전소돼 버렸습니다. 그때 도쿄도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촌 향도 현상이라고 부르죠.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그런 움직임. 바로 이런 움직임 때문에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도쿄로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도쿄가 또 사람들이 너무 넘쳐나고 바글바글해서 무계획 그 도시가 자꾸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관동 대지진으로 어마어마한 주택이 전부 다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일본 정부도 똑같은 방법을 선택합니다. 내가 이 건물의 이 잔해를 다 사줄 테니 당신은 그러면 어디 가서 이 돈 가지고 제2의 삶을 사시겠느냐? 라고 했더니 일본 도쿄의 주민들의 적지 않은 숫자가 저는 그럼 그 돈이라도 보상받고 이 땅을 넘겨드리겠습니다 한 거죠. 바로 그런 효과로 인해서 도쿄도 상당히 현대적인 모습을 갖출 수가 있게 된 거예요.